두 번째 내용 기초까지 좀 다뤘단 말이야. 용어 정리라든지 사전 지식은 조금 다뤘어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2번으로 할 거예요. 2번. 자, 뭐를 다룰 거냐? 이제 전도 과정을 볼 거예요. 흥분의 전도 과정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흥분의 전도 과정을 우리가 정확히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는지, 막전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부터 공부를 해줘야 돼요. 우리 먼저 볼 거는 막전이 변화 내용입니다. 막전이 변화. 자, 막전이 변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막전이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예요. 이 그래프는 조금 크기를 크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사이즈는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려볼게요. 자, X축은 시간인데 단위가 밀리세컨드 단위예요. 1000분의 1초 단위입니다. 1000분의 1초. MS. 네. Y축은 막전입니다. 단위가 밀리볼트 단위예요. 1000분의 1볼트 단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몇 가지 값들을 조금 줄 건데요. 당연히 원점이니까 여기는 0이고 여기는 플러스 35로 둬볼게요. 플러스 35. 자, 여기에 마이너스 80 쓸 거고요. 한 칸 위에는 마이너스 70 쓸 겁니다. 그리고 한 칸 위쪽에는 쌤이 점선을 좀 표현을 해줄 건데, 이 점선 옆에는 역치전위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역치전위. 여기까지 썼으면 이 그래프들과 함께 막전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거예요. 됩니까? 자, 가장 첫 번째는 아무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휴지막 전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겁니다. 우리 이때 뭐라 부를 거냐면 분극 상태다 혹은 분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분이라는 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애당초 막전이라는 게 측정하는 방법이 외부를 기준으로 내부를 측정한다라고 했다. 그쵸? 그래서 아무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외부와 내부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어진다라고 해서 분극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분극 상태에서의 막전위를 측정을 해보면 약 마이너스 70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분극 상태라는 거는 쉬고 있을 때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쉬고 있는 시기를 휴직이라고 하거든요. 휴직이 상태에서의 막전이다. 이걸 줄여서 휴지막전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휴지막 전이는 약 마이너스 70mV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극 상태는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지금부터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림. 자, 여러분들이 뭐 이 생명과학 개념서나 교재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태에 따른 축삭돌기들이 계속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몇 번씩 그리면 힘들잖아. 우린 딱 한 번만 그릴 겁니다. 딱 한 번만. 쌤이 그리라고 하시면 그리면 돼요. 우리 축삭돌기 좀 확대해 볼 겁니다. 그리라고 하면 그리세요. 확대해 보면 축삭돌기 이거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게 빈 관의 형태입니다. 빈 관의 형태. 지금 그리지 마라.
기다란 관해요. 이렇게 관해요. 신경세포체 일부를 길게 쭉 빼서 만든 부분이니까 당연히 축삭돌기 막은 생체막이고 인지질 이중층에 뭐가 많이 박혀 있겠어요? 막단백질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쌤이 표현해준 이 부분들은 축삭돌기 내부고요. 여기는 축삭돌기 바깥쪽 외부가 될 거다. 자, 그럼 막단백질을 내가 좀 그릴 거예요. 좀 많이 그릴 거라 내가 지금 그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공간 조금 나뉘어야 됩니다. 화살표 왔다 갔다 할 거라 너무 작게는 그리지 마시고요. 조금만 사이즈 있게 그려주세요. 조금만 사이즈 있게. 너무 그릴 필요는 없어요. 왼쪽에는 공간 없어도 되죠. 왼쪽은 필요 없어요. 단백질 원숭이 전화이요. 네. 통과됐다고 생각됩니다.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지금 그 말이 사라지겠네. 수현이 지금 생명 못했지? 네? 저 통과 한번 다음 시간. 아 다음 주에 왔었지. 생명 안 왔었구나. 할만해? 통과요? 어. 통과 생명 부분은 좀 할만한데 그 지구과학 오늘 물리한다. 아니면 전기한다. 전기는 좀
전기 쉬워. 전기가 더 쉬워. 저 역학이 제일 쉽고 전기가 제일 어려워. 아 전기가 더 쉬워. 내가 느낀. 자 보자. 자 여기 있는 막단백질들이 있어요. 그쵸? 총쌤이 색깔로 보니까 몇 종의 색깔이 있어요? 세 종의 색깔이 있어. 우리 지난 시간에 막단백질 몇 개 다뤘더라? 칼륨이요. 크게 두 개의 단백질 종류를 배웠고요. 예시로 몇 개 배웠어요? 3개 배웠습니다. 뭐 있었어요? 칼륨 칼륨 이온 통로, 나트륨 이온 통로, 그리고 마지막 펌프까지. 그렇지. 이게 그 3개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얘는 좀 종류가 2개로 나와 있네. 뭘 표현한 거지? 한번 볼 겁니다. 자, 먼저 초록색 동그라미는 뭐냐? 얘가 나트륨, 칼륨, 펌프를 표현한 거예요. 나트륨, 칼륨, 펌프 단백질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노란색은 뭐냐? 나트륨, 통로 단백질을 표현한 겁니다. 나트륨 통로. 자, 그럼 빨간색들은 뭐겠어요? 칼륨 통로입니다. 칼륨 통로. 근데 칼륨 통로를 내가 몇 개 그렸어요 지금? 2개나 그렸어요. 근데 생긴 게 어때 서로?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달라? 중간에 얘는 뚫려 있고요. 얘는 안 뚫려 있습니다. 맞죠? 칼륨 통로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항상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한 90%인 거예요. 얘가 한 10%인 거예요. 자, 매우 소량이긴 하지만 일부는 항상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겁니다. 먼저 펌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펌프는 어떤 수송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라고 배웠어요? 능동 수송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라고 배웠습니다. 왜 능동 수송이라는 거는 물질을 어떤 농도에서 어떤 농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러려면 반드시 뭐를 사용을 해야 된다? ATP를 써야 됩니다. 반드시 ATP를 사용을 해야 돼요. ATP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요. 에너지다. ATP를 써야 돼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 펌프는 능동 수송을 할 때 2가지 물질을 동시에 이동을 시켜줘요. 2가지. 그러면 이 물질이 이동하는 방향성을 보면 여러분들 어디가 고농도고 어디가 저농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노란색 화살표를 그려볼게요. 이거 어떤 물질일까? 나트륨이겠다. 그쵸? 나트륨 3개를 밖으로 내보내요. 3개의 Na+를 바깥으로 방출시킵니다. 자, 그 말은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축삭돌기 내부에서 더 높을까? 외부에서 더 높을까? 외부에서 더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칼륨을 가지고 옵니다. 2개의 칼륨 이온을 한번 작동할 때마다 가지고 와요. 자, 그 말은 칼륨 이온은 밖이 더 높아, 내부가 더 높아? 농도는? 내부가 더 높다는 겁니다. 자,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언제부터 작동을 시작을 하냐? 여러분들이 난자 상태일 때부터 작동을 합니다. 수정됐을 때 작동하고요. 여러분들이 죽고 난 뒤에도 잠시 동안 움직여요. 그 말은 즉 나트륨의 농도와 칼륨 농도는 항상 나트륨은 바깥이 높고요. 칼륨은 항상 안쪽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깨지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부분이 중요해서 한 번 더 필기해 줄 거예요. 됩니까?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 축삭돌기 내부 입장을 한번 봅시다. 일가양이온 몇 개를 잃게 돼요? 3개를 잃고요. 2개를 얻게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할 때마다 축삭돌기 내부는 일가양이온 몇 개를 잃게 돼? 하나를 잃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리고 여기 나트륨 통로가 있고요. 칼륨 통로가 있습니다.
둘 다 막혀 있어요.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로는 확산이 일어날 수가 없겠네. 근데 두 번째 칼륨 통로 어때요? 뚫려 있죠. 그 말은 즉 이 통로를 통해서는 촉진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칼륨은 어디가 높다고요? 내부가 높겠다, 그쵸? 그러면 이 촉진 확산에 의해서 칼륨이 어디로 빠져나가?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갈까? 많이는 못 빠져나가요.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량 빠져나가요. 칼륨. 소량의 K 플러스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내부에 어떤 단백질도 있어요? 그럼 단백질인데 무슨 전하알긴 단백질? 음전하알긴 단백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단백질이 음전하죠?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간략하게만 이야기해주면 단백질은 어떤 기본 단위체를 가져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의 종류는 뭐에 따라 달라져요? 아미노산의 종류. 겹사슬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겹사슬에 다양한 작용기 같은 게 붙어요. 물질이 붙어요. 그러면 거기에 붙는 물질이 음전하를 띠면 아미노산 자체가 음전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음전하를 띠는 아미노산이 많이 있으면 음전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백질로 전하를 가져요. 자, 그럼 봐봐. 얘 때문에 이온을 잃어요. 안 그래도 양이온을 잃고 있는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이온도 잃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 음전한 단백질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부는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항상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바깥이 무슨 상태겠어요? 플러스 상태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분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그림이 여러분들 딱 한 번만 나오고 난 더 이상 안 그려줄 거예요. 더 이상 안 그려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줘야 돼요. 봐봐. 그러면 이제 축삭돌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옵션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나트륨 통로를 여는 것. 또 하나는 대부분의 칼륨 통로를 여는 것. 이 외에는 옵션이 없어요. 그럼 얘를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트륨이 미친 듯이 들어와요. 그럼 내부에 막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제가 올라가요. 얘를 열면 어떻게 될까? 소량이 아니라 대부분의 칼륨이 대량 확산됩니다. 그럼 얘를 누르면 막전이가 어떻게 될까? 감소하는 거예요. 그 막전이 상승 버튼이고요. 막전이 하강 버튼입니다. 축삭돌기에서 변하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분급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첫 번째가 내부가 음전하인 이유예요. 총 세 가지의 이유가 있겠다.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입니다. 어떤 친구가 작동을 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동. 몇 개가 나가고요. 나트륨 3개의 Na 플러스가 유출되고요. 2개의 K 플러스가 유입되는 겁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손상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따라 쓰지 마세요. 아, 쓰고 싶으면 쓰세요. 나트륨 몇 글자예요? 4글자가 나가. 알겠죠? 칼륨 몇 글자예요? 2글자인데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이거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외우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외워. 자, 그렇기 때문에 내부가 음전하다. 두 번째, 일부 열려있는 어떤 통로? 칼륨 통로입니다.
그러면 칼륨이 소량 어떻게 된다고요? 유출되고 있다. 참고로 용고는 나중에 학교생도 바뀌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지금 용고 4년째 하고 있는데 4년째 생명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트륨 통로 중에서 일부 열려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도 일부 열려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용고는 다뤄요. 근데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용고는 조금 실제 생물학 내용을 되게 많이 다루세요. 대학 생물학 내용을. 그 이유가 초임쌤이거든요. 대학물이 덜 빠졌어요. 그래서 실제 대학 내용들을 되게 많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맞춰가지고 나중에 용고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방학 때는 항상 일반적인 내용들 위주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부에 무슨 단백질? 금전화 단백질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한쪽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요. 자,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농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100번 강조해도 매년 틀려와요, 애들이.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트륨 농도랑 칼륨 농도. 자, 안과 밖에 있을 거 아니야. 안과 밖에 있을 거 아니야. 나트륨 농도는 어디가 높다고요? 밖이 높은데 압도적으로 높아요. 3개만 해줘. 밖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이에요. 칼륨은 어디가 높아요? 안쪽이 조금 많이 높긴 해요. 근데 나트륨만큼은 아니에요. 안쪽이 높습니다. 높긴 높은데 나트륨만큼 압도적으로 높진 않아요. 그럼 만약에 통로 열어주면 들어오는 양도 누가 더 많을까? 나트륨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중요한 거는 이 이온 농도는 누가 높고 낮냐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트륨은 항상 어디가 높고요? 밖이 높고요. 칼륨은 항상 어디가 높아요? 안이 높습니다. 내가 무슨 연명을 떨어도 안 바뀌어요, 이거. 알겠죠? 이거는 절대 통로요. 바뀌지 않는다. 이 고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이. 그 차이는 바뀔 수가 있겠다. 그렇죠? 통로가 열면 그 갭 차는 조금 줄거나 늘 수가 있다고요. 변화에 따라서. 근데 그래서 누가 더 높은데 이건 절대 안 바뀐다고요. 이해됩니까? 틀리시면 빠져칩니다 이거.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알겠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 쉬고 있을 때를 표현했어요. 그럼 저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쌤이 이때 자극을 줄 거예요. 여기서 자극을 줄 건데 이 자극을 받기 전까지는 약 몇 밀리볼트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70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지금 빨간색 좀 자극이라서. 자극. 자, 두 번째 상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줄까? 줄까? 예. 쓰다 보면 더러워질 거라 지울게요. 자, 머릿속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죠? 자, 두 번째 과정입니다. 자, 우리 전기 신호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뉴런이라면 그 신호를 만들어 준다는 건 변화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칼륨 통로를 열어서 내부를 더 마이너스로 만들어주는 게 눈에 띄는 변화일까? 아니면 나트륨 통로를 눌러서 내부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게 더 눈에 띄는 변화일까? 나트륨 통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는 게 더 극적인 변화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실제로 올려줍니다. 막정기를. 우리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분극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겠다. 그쵸? 분극 상태에서 탈출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이 상태를 탈분극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탈분극은 어떨 때 일어난다? 자극을 줬을 때. 자극을 주면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역치 배웠죠? 그치? 우리 모든 자극을 다 받아들여? 신호로? 아닙니다. 기준 이상만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우린 그거를 역치라는 단위로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들일 때랑 역치 미만의 자극을 받아들일 때는 당연히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둘로 나뉠 겁니다. 역치보다 낮은 자극일 때와 역치보다 큰 자극일 때로 나뉠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쌤이 쓰는 것들은 따라 쓰지 않으셔도 돼요. 봐봐요. 자, 실제로 이게 일어나는 일을 좀 이야기해 줄게요. 나트륨 통로가 있는데 이 나트륨 통로가 또 종류가 좀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얘가 1차 통로가 있고요. 2차 통로가 있어요. 1차 통로가 실제로 그런 게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해주는 거예요. 한 30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2차 통로가 한 70개 있는 거예요. 자, 1차 통로는 자극을 주면 열리게 됩니다. 1차 통로가 열릴 때는 자극의 세기에 비례해서 열립니다. 예컨대 머리카락으로 콕 찔렀어. 그러면 한 5개 열리는 거야. 근데 등짝을 후려 갈겼어. 그러면 30개 다 열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극의 세기에 따라서 몇 개가 열릴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2차 통로는요. 1차 통로가 열린 후에 열리는데 얘는 역치 전비에 도달하면 모두 열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치 전위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실제로 통로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치 미만의 자극을 줘볼게요. 한번 콕 찔러서 머리카락으로. 그러면 열리긴 열리는데 몇 개 열려요? 5개 열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쨌든 나트륨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겠죠. 통로가 열렸으니까. 그러면 막전이가 증가하긴 할 겁니다. 근데 봐봐. 통로가 무한정 열려 있겠어요? 얘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닫혀요. 쿵 닫힌다고. 그럼 5개밖에 안 열리니까 전위가 변하긴 할 겁니다. 상승할 거예요. 근데 조금 올라가다 결국 닫히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역치 미만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막전이 변화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쌤이 등자를 후려 갈길 거야. 기완이요. 찰싹. 그러면 30개가 다 열리겠죠. 그럼 얘보다 더 빠르게 막전이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막전이 이렇게 증가할 거야. 어디에 도달했어요? 역치전위에 도달했네. 그럼 나머지 70개가 다 어떻게 된다? 오픈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최대값까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면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약한 자극과 역치 미만의 자극과 역치 이상의 자극을 신호로서 만드는 경우와 만들지 않는 경우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역치 미만의 자극, 역치 이상의 자극, 탈분극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표현해 줄 건데 당연하게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럼 봐봐. 역치 미만의 자극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니요. 일어났습니다. 예? 분극을 탈출했잖아요. 분극을 탈출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분극 상태는 마이너스 70을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났다고요. 탈분극. 근데 차이가 있을 거야. 그치? 네, 양수인지 그런 차이가 있다고. 결국에 이런 탈분극은 유의미한 막전이 변화야 아니야? 아니에요. 역치상 자극 줬을 때는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죠. 이렇게 유의미하게 막전이가 변하는 거를 표현해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활동전이가 발생했다라고 표현해요.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는 탈분극도 맞고요. 활동전이가 발생합니다. 역치 미만의 자극에서는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이 활동전이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조금 나뉘어서 봐줄 필요가 있어요. 됩니까? 이 활동전이의 이 단어를 처음 보다 보니까 한 번만 정리를 좀 해줄게요. 이걸 뭐 오른쪽 끝에 적으셔도 되고요. 아래줄에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단어 밑에다가 좀 적어볼게요. 얘는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막전이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활동전이라고 해줄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탈분극에 앞으로 공부할 때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를 볼 겁니다. 자,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활동전이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플러스 35다 맞죠? 아닙니다. 정의가 뭐예요? 변화입니다. 그러면 쌤이 활동전이의 크기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막전이 변화 크기예요. 얼만큼 변했어? 105.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둘 다 안 붙입니다. 왜요? 크기는 뭡니까? 절대값이라서요. 활동전이의 크기라고 하면 여기서는 105mV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되게 잘해야 돼. 막전의 최대값은 몇이 되겠어요? 플러스 35라고 해야죠. 다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활동전의 크기라고 하면 105라고 해야 돼요.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에서 표현해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요만큼만,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가 뭐라 불러줘야 된다고? 활동전입니다. 직선이 마음에 안 드네. 살짝 구부러져. 이게 활동전이에요. 근데 역치 이상 자극 그래프는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 통로가 다 닫혀가지고 저 밑에 역치 미만 그래프처럼 적혀요. 또 이야기를 해야죠. 자, 그러면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볼 겁니다. 변화. 자, 지금부터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져야 돼, 얘들아. 그림이. 자극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일부 무슨 통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막전이가 어디까지 도달하게 돼요? 30. 역치전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막전이가 역치전위에 도달. 그렇게 되면 이제 내부에 있던 대부분의 나트륨 통로가 열림 상태가 되고요. 최대값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탈분극 역치상을 자극 줬을 때의 상태예요. 괜찮죠? 너무 쉽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지점에서 나트륨 농도 누가 높아요? 플러스 35 지점에서 외부가 오케이. 외부가 플러스 35인데? 근데 항상 안 변한다고. 그래 틀리면 빠져진다고 얘들아. 이거 얘가 플러스 35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관형이 국민은행한테 입금을 받았어요. 30억. 그럼 이 기관형이 부자야, 국민은행이 부자야? 국민 그치?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지고 있는 나트륨의 양은 바퀴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고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고작 일부가 들어오는 거라고. 됩니까? 이런 것들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상태를 유지시키면 되겠다, 그치? 안 됩니다. 왜요? 다음 자극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다시 분극으로 돌아가줘야죠. 그치?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단계는 다시 분극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재분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분극. 자, 재분극 때 막전일은 두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최대값에서 변합니다. 내려가야죠. 얼마까지 내려가야 돼? 70까지 내려가야 되겠다. 그치? 근데 70까지가 아니라 더 떨어집니다. 약 마이너스 80mV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지면 안 돼. 이게 유지되면 안 된다고 떨어져서. 왜 그럴까? 아까는 요 정도, 예컨대 역치전위가 마이너스 6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 전까지는 10 정도의 막전위를 올려줄 수 있는 자극이 역치상의 자극이었는데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지면 20까지 증가시켜줘야 된다고. 점점 둔감해진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막전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휴지막 전위 크기까지 회복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70mV까지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첫 번째 단계 1번과 두 번째 단계 2번을 나뉘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1번 막전이 하강 단계입니다. 이때는 막전이가 몇에서 몇까지 떨어진다고요? 플러스 35mV에서 마이너스 80mV까지 떨어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막전이 하강 단계 더 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 다시 떠올려보세요. 막전이가 더 증가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 막전이가 왜 증가했죠? 통로를 나트륨 통로가 열려 있어서 그렇지. 그럼 제일 먼저 닫아줘야죠. 나트륨 통로가 닫아주고. 그리고 막전이를 떨어뜨려야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지? 살려는 거. 사륜 통로를 열어줘야 돼요.
됩니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한번 설명을 하면요. 첫 번째, 열려있던 대부분의 나트륨 통로를 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대부분의 칼륨 통로를 열린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칼륨이 대량 유출되겠다. 그쵸?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왜 70에서 안 멈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나트륨 통로는 빠릿빠릿해. 쏙 하고 열리고 쏙 하고 닫혀요. 근데 칼륨 통로는 천천히 열리고요. 천천히 닫혀요. 끼익 닫힐 때도 끼익 닫힌다. 제일 예쁘게 딱 70에서 딱 닫혀야 되는데 얘가 끼익 닫히다 보니까 70에서 완벽하게 닫히질 못합니다. 얘가 천천히 닫히다 보니까 휴지막전이 아래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3. 다시 칼륨 통로가 닫혀야 되는데 칼륨 통로가 천천히 닫히면서 휴지막전이 미만으로 막전이가 도달합니다. 막전이가 감소합니다. 우리 3번 과정은 앞으로 뭐라고 불러줄 거냐? 이 3번 상태에 따라서 실제 막전이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휴지막전이 아래로 막전이가 떨어진 상태를 앞으로 분극이 너무 과하게 됐다라고 표현해 줄 거예요. 그래서 과분극이라고 표현해 줄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휴지막전이 미만으로 막전이가 감소된 상태를 우리 앞으로 뭐라 불러준다고요? 과분극 상태다라고 이야기해 준다. 됩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올려줘야죠. 두 번째 단계가 막전이 회복 단계입니다. 자, 막전이 회복이라는 거는 과분극 상태에서 다시 무슨 상태로? 분극 상태로 마이너스 80에서 다시 휴지막 전이로 돌아가는 막전이 상승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딱 한 스텝입니다. 자, 봐봐요. 사실 3번까지 일어나잖아. 그러면 막단백질의 상태가 언제랑 똑같아요? 어떤 상태랑? 나트륨 통로 닫혀 있고요. 칼륨 통로 닫혀 있습니다. 그럼 언제랑 똑같아 다시? 분극 똑같아요. 그럼 분극 상태 사실 일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누가 작동하고 있지? 나트륨 칼륨 펌프 걔 말고는 하고 있는 애들이 일하고 있는 애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막전이가 회복되는 건 누구 때문이다?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입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내부에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칼륨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돌면서 이온들을 재배치해 줍니다. 다시 분극 상태처럼. 그래서 이때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한 이온 재배치 과정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막전이가 분극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그럼 애들이 사실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겨요. 쓰지 마세요. 손상님 뭐냐? 떨어졌다면서요. 맞아.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해서 회복했다면서요. 이렇게. 그것도 맞아.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면 양이온 3개가 빠져나가고 양이온 2개가 들어오니까 결국에 막전이는 더 감소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10% 빠져나가기도 하잖아요.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분극 상태처럼 막단백질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로 더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 올라가요? 라는 질문들을 조금 합니다. 그럴싸하죠? 자, 이게 고등 과정에서 안 배우는 내용이에요. 고등 과정에서 쉽게 표현을 하면요, 일부 열려있는 나트륨 통로가 일을 조금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 막전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2개가 있거든요. 이온 농도, 몰 농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 그 공식을 본다라고 하면 실제 나트륨이랑 칼륨만 막전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염화이온도 영향을 주고요. 일부 칼슘 이온들도 영향을 줍니다. 걔들이 각각 막전이에 영향을 주는 정도 또한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 다 고려해서 막전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이온의 배치 상태가 분극 상태처럼 돌아가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70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절대로 고등 과정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 때문에 올라간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기셔야 돼요. 만약에 너무너무 공부한다 하면 내가 나중에 한번 알려줄게요. 신경생물학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또 자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분극, 재분극, 분극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제분 상태는 그 통로가 닫히면서 일어나는 거. 맞아요. 다시는 여기까지가 재분극이다.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는 무슨 상태? 과분극 상태라고 보내줄 거고요. 이것도 헷갈릴 것 같으니까 적어줄게요. 이렇게 막전이가 역치전이 닿기 전 분극 상태 미만일 때 과분극. 이런 일들이 1000분의 1초 단위로 일어나고 있어요. 1000분의 1초 단위. 괜찮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이게 막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막전이 변화해서 딱 하나만 더 다루면 내용 전체가 끝이 나거든요. 막전이 변화에 대해서는. 그래서 빈출자를 하나만 더 보고 여기 파트 마무리할 겁니다. 이 막전이 변화해서 이온 투가도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투가도가 뭐냐면 막을 기준으로 이동하는 정도를 우리는 투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빈출 자료예요. 정말 잘 나오는 자료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2개 그릴 거예요. 축을 2개 그릴 거예요. 아니 왜 2개나 표현을 합니까, 선생님? 우리 배운 이온이 2가지거든요.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그러니까 쌤이 그래프를 색깔로 2개를 그릴 거예요. 어떤 이온의 투가도인지 한번 여러분 맞춰봅시다. 왼쪽은 노란색 A 이온의 투가도라고 할게요. 오른쪽은 빨간색 B 이온의 투가도라고 할게요. 자, 이때 자극을 줄 겁니다. 역치 이상의 자극 줄 거예요. 이게 A 그래프고요.
이게 B 그래프입니다. A는 누구고 B는 누굴까요? A가 나트륨 왜요? 노란색이라서요? 통로가 없는 A가 나트륨이 맞아. 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고요. B가 칼륨 이온입니다. 자, 역치상 자극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건 누구예요? 어떤 이온이에요? 나트륨 이온입니다. 왜요? 나트륨 통로가 혈일 거니까. 나트륨이 엄청나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증가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변하는 게 누구예요? 칼륨이요. 근데 여기서 또 멘분이 와요. 아니 선생님 왜 둘이 같이 들어와요? 왜 같이 변해요? 요게 막 헷갈립니다. 펌프는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0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시점에서 하려고. 쌤이 아까 뭐라 했어요? 칼륨 통로는 어떻다고 했어요? 되게 느리게 느리게 열리고 느리게 닫힌다고요. 얘가 올라갈 때 야 칼륨 통로 열려 하면 진짜요? 끼기자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막전이가 제대로 감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트륨 통로가 열릴 때 미리 명령을 때려줘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끼 열린다고요. 그래서 칼륨 통로는 미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느리게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단백질 구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이 실질적인 실제 이온의 투과도 그래프를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일반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학에서도 그렇게 배워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때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변하는 게 나트륨이고요. 나중에 변하는 게 칼륨이다. 근데 나트륨이 더 밖과 안의 농도차가 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더 투과도가 높은 거예요. 이동할 때 더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먼저 빠르게 많이 변하는 게 나트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 그래프 해석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 첫 번째 막전이 변화를 다 봤어요. 근데 사실 막전이 변화는 말 그대로 막 내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정기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실 무슨 과정이요? 전도 과정. 이 전기 신호가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전도 과정을 볼 건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흘러서 10분 쉬었다가 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전도 과정 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전도는 전기 신호가 이동한다라고 표현했었다, 그쵸? 쌤은 보통 전도를 전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전류라고. 우리 전류의 정의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전하의 이동이에요. 그치? 전하가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실제로 이 흥분의 전도 과정은 양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시간대별로 볼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파란색 원통입니다. 얘 뭐 표현한 걸까? 축삭 돌기 맞죠? 축삭 돌기예요. 자, 이 세 개는 서로 다른 게 아니고요. 똑같은 애들이에요. 똑같은 애들. 근데 시간에 따라서 쌤이 표현을 한 겁니다. T1, T2, T3.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 쌤이 두 번째 칸에다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자극을 줄 겁니다. 역치상의 자극을 두 번째 칸에 줄 거예요. 여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극을 딱 받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말은 자극을 아직 안 받아라는 뜻이겠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4개의 구간 모두 다 어떤 상태예요? 분극, 탈분극, 재분극 중에서 분극 상태가 되겠다. 그럼 내부가 뭐예요? 마이너스 상태가 될 거고요. 외부는요? 플러스 상태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 해볼게요. 플러스. 외부는 플러스, 내부는 마이너스 상태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게요. 괜찮아요? 다 분극 상태예요. 분극.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역치상 자극을 받은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들어오죠? 나트륨
나트륨이 미친 듯이 들어와요. 이쪽으로. 그치? 나트륨이 대량 유입됩니다. 그러면서 내부가 뭐로 바뀌어요? 플러스 그냥 바깥이 상대적 마이너스 상태가 될 거예요. 우리 이 상태를 탈분극이라고 한다. 그쵸? 자, 그럼 나트륨이 여기가 엄청 고농도가 되는 거예요. 내부 입장에서는. 그럼 양쪽은 상대적으로 어떤 농도의 나트륨이? 두 번째 칸 대비 저농도가 되겠다. 그렇죠? 물질을 가만히 냅두면 어떤 농도에서 어떤 농도로 이동하고 싶어요? 원소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그럼 나트륨이 양쪽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확산되겠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나트륨이 확산되는 거다 보니까 양쪽의 막전이가 어떻게 될까? 점점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벽히 안 넘어왔으니까 세 칸의 분극 상태라고 표현을 할게요. 분극 상태니까 외부가 이렇게 플러스, 내부는 마이너스 표현해볼게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옆쪽에 막전이가 양쪽 막전이가 증가하겠다. 그쵸? 근데 엄청 다량의 나트륨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가 양쪽으로 확산되는 것만으로 하더라도 첫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에서 막전이가 역치전위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들어와요? 나트륨이 엄청 들어오게 되겠죠. 또 양쪽에서 탈분극이 나타납니다. 양쪽에서 나트륨이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양쪽이 이제 탈분극이니까 바깥이 마이너스고요. 내부는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재분극이 일어나야 되겠네. 통로가 지금 칼륨이 이번에는 빠져나갈 겁니다. 맞죠? 칼륨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러면 재분극 과정에서 바깥이 다시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로 바뀌게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양쪽에 첫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에서 나트륨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산할 건데 두 번째 칸으로는 거의 안 와요. 왜?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지. 그럼 이게 근데 100이 들어오면 50, 50 이동하겠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농도가 맞춰질 때까지만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일부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두 번째 칸은 나트륨이 어떤 상태야? 고농도 상태라고요. 그러면 이 나트륨은 옆으로 이동하는 왼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오른쪽, 여기서는 왼쪽으로 나트륨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방향성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칸은 아직까지 유의미한 나트륨이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요. 어떤 상태야? 아직도 분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탈분극이 일어날 거고요. 여기는 분극 상태로 돌아올 거고요. 여기서는 재분극이 나왔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이온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 전하, 양전하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전하가 이동안에 전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전도가 양방향성 전기 신호인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런 일들이 우리 몸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괜찮죠? 이게 흥분의 전도 과정인데 워딩 없이 따로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가름을 할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아까까지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 이거는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표시하지 마세요. 아까까지는 요거 공부한 겁니다. 요렇게 공부한 거예요. 아까까지는 한 지점에서 역치상의 자극을 줬을 때 막전이 변화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분탈 재순이 된다는 거예요. 분극이 제일 과거고요. 그
그 다음 8분극이고요. 제분극이 제일 최근이다 라고 공부를 했다. 이거는 시간에 따라 한 지점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기본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내야지 애들이 좀 괴로워할까? 평가원이 고민을 했습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요겁니다. 따라쓰지 마세요.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같은 시간에 여러 지점을 한 번에 해석시키면 애들이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고 요 부분을 문제로 내냐. 이게 문제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아까까지는 분극이 제일 과거, 그 다음 8분극, 재분극이 제일 최근이었죠. 근데 여기선 어때요? 재분극이 가장 오래된 부분입니다. 자극받은 지. 그 다음 오래된 부분이 8분극이고 여기는 아직까지 자극을 안 받은 부분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해석이 완전 달라진다고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평가원에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그 문제 유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들마다 불러주는 게 좀 다르거든요. 쓸데없이 문제 유형 이름 붙여서 뭐 타임어택이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냥 논리 추론 유형입니다. 그래서 별표 3개 받으세요. 요거는 지금 쓸데가 없으면 여기 써도 워낙 충분할 거예요. 여기서 별표 3개 치시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 파트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별표 3개 치시고 전도 전달 논리 추론 유형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걸로 추론형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기본형 최초로 나왔던 그 문제 유형을 좀 보여줄 거예요. 기본형. 요거 비슷한 문제가 담겨 있다 보니까 기본형은 나중에 몇 페이지 몇 번으로 가름을 조금 할 겁니다. 가름 좀 할 거예요. 여러분 구경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이 기본형이 처음 나왔을 때 선생님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유형을 구경을 했어요. 선생님 그때 과외를 계속 했었거든요. 아, 제일 되게 센세이션했어. 와, 이렇게 된다고? 아, 문제 재밌게 잘 내네. 어떤 문제 유형이었냐? 되게 이 문제 유형은 자료를 줍니다. 어떤 자료를 주냐면 유런의 모식도와 함께 지점별 막전이 값을 주고요. 몇 가지 조건들을 줍니다. 이런 문제예요. 자, 다음 유런의 지점 x 혹은 y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후 지점 D1에서 D3의 막전이를 측정을 한대요. 그러면 유런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구경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비슷한 문제 유형 있어요. 그리고 D1, D2, D3의 막전이 값을 줄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문제가 나와요. 퀘스천. 자극은 X와 Y 중 어디에 준 거냐라는 게 이 문제의 질문입니다. 어디에다가 자극을 줬을까요? X일까 Y일까? X. X. 네, X에 주는 이걸 처음 받아본 고3들은 깜짝 놀랐겠다, 그렇죠?
정답은요 y입니다. y 여기에 역지 상태가 되죠. 왜 그런 겁니까 선생님? 자 간단하게 상태를 한번 보면요. D3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마이너스 80이니까 제본으로 제본급 상태가 좋죠. D2는 플러스 35네요. 무슨 상태입니까? 8분극 상태. D1은요? 분극 상태. 얘들이 딱 요거거든요. 같은 시간대 여러 지점을 본 겁니다. 제분극이라는 거는 자극을 받고 탈분극을 지나서 내려가는 중이에요. 탈분극은요. 자극을 받고 막전이가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탈분극 지점과 제분극 지점 중에서 누가 더 시간이 오래 지난 걸까? 제분극이 더 오래 지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전도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 방향으로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Y에 자극을 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제일 기본 유형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이제 아니까 쉬워 보이고요, 그렇죠? 그럼 봐봐, 처음에 이 유형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모의고사에서 봤을 거 아니야. 멘붕이 왔을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그러면 쌤들도 봤을 거 아니야. 학교 쌤이든 학원 쌤이든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분석하겠죠. 그치? 막상 풀어보니까 자료의 컨셉이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쉬워. 그러니까 다음 모의고사에서 이게 다 맞아. 그럼 평가원이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거를 버리기에 너무 아까워. 컨셉이 너무 좋은 컨셉이거든. 그러면 고민을 하는 거야. 아, 시간이 나와 있네. 지점 사이에 거리를 주면 속도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다 그래프까지 써가지고 계산 문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나온 게 발전형 문제입니다. 자, 발전형 볼 거예요. 이게 요즘 세대에서는 기본 유형이 됩니다. 발전형. 선생님이 발전형 문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B세트 24번부터 29번이 만든 문제입니다. B세트 24번부터 29번. 요거요. 28번까지구나. 쌤이 이거 자료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좀 만든 거예요. 자료 써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조금 만든 겁니다. 일반화시켜서. 저 문제 유형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랑 그래프랑 거리랑 속도 같은 것들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방학 중에 24번에서 28번 문제까지 요거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방학을 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일 처음에 쌤이 한번 보여줄 겁니다. 보여줄 거고 여러분들한테 풀 시간을 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야기 좀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 자료를 한번 쌤이 그려볼게요. 자, 되게 여기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줍니다. 자극을 준 지점을 줄 수 있고요. 자극을 준 후 시간을 줄 수가 있고요. 이 뉴런에서의 전도 속도를 또 주기도 합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 24번부터 28번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에요. 자, 그리고 항상 이런 문제에서는 두 가지가 함께 나와요. 그래프와 함께 뉴런이 나옵니다. 그래서 뉴런을 한번 그려볼게요. D1, D2, D3. 그럼 D3까지 나왔어? 그림 사진. 네. 다 디코드 있는. 또 있어요? 계단.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원래 디스크에 넣었다. 안 어려워. 쓰기 힘들면 여러분들 그냥 발전 옆에다가 B세트 24번부터 28번을 쓰셔도 돼요. 쓰기 힘들잖아. 그리고 막전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우리 24번 문제, 교재에 있는 거는 24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좀 표현해 볼게요. 자, 자극을 준 지점을 세븐아프 편하게 자극점이라고 좀 표현을 할 겁니다. 자극점이 D1이고요. 그리고 자극을 준 시간 기억이 4ms. 4ms. 우리가 해볼 거는 D1, D2, D3, D4에서 막전이 값을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이 막전이 값 한번 구해 봅시다. 속도 나와 있죠? 속도는 2cm/ms예요. 우리 막전이 값 한번 구해 봅시다. 막전이 값만 구하시면 돼요. 구해봐. 있을까? 24번 문제예요, 이거. D1 몇 나와요? D1의 막전이 값은 몇일까? 몇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아니, 그건 몇일 것 같아? 자, 봅시다. 되게 쉬워요. 자, D1에다가 선생님 자극을 준 거거든요. D1에다가 4ms 뒤에 막전을 측정을 할 겁니다. 그럼 D1에서는 자극을 받자마자 뭐가 일어나겠어요? 막전이 일어나겠지. 4ms 동안 막전이 하니까 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70이네. D1이 마이너스 70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봐봐. 왜 자극도 줬어? 줬어. 그러면 전도가 일어나겠죠. 근데 전도 속도가 몇이래요? 2cm/ms래요. 왜 D1에서 D2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린 거야? 1ms 걸리겠네. 네. 그러면 자극이 딱 도착을 하면 이제 이때부터 뭐 해야 되네? 막전이 일어나겠다, 그렇죠? 네. 시간 얼마큼 남았어요? 3ms. 4ms 뒤에 측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3ms 동안 막전이 측정하니까 몇이에요? 마이너스 80이네. 아, D2는 마이너스 80이구나. 자, 그럼 D3까지 자극이 가는데 얼마나 걸려? 2ms 걸린다, 그렇죠? 그럼 남은 시간 얼마예요? 2ms예요. 2ms 동안 막전이니까 몇입니까? 0이네요. 자, D4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3ms 걸린다. 시간 얼마큼 남았어요? 1 남았네요. 1 동안 막전이 하니까 몇입니까? 마이너스 60이네요. 자극을 준 지점은 어떻게 찾아요? 저거 못 봤다. 자, 그럼 봐봐.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이 4ms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쵸? 어떻게 이동하냐? 자극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동 후에 자극이 도착하면 막전이 하는데 쓰는 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막전이 시간. D1은 자극을 받은 지점이죠. 그럼 여기는 따로 자극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입니다. D2는 얼마나 걸려요? 1ms. D3는 2ms. D4는 3ms. 근데 얘는 다 공통적으로 시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몇 밀리세컨드가? 4ms.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막전이를 하는 거니까 얘는 4ms, 3ms, 2ms, 1ms 막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쌤 이걸 앞으로 좀 편하게 이동 시간, 막전 시간, 자극점 얘는 전체 시간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 돼요? 요 정도 문제 유형이야. 또 막상 들어보니까 어때? 되게 간단하다, 그쵸? 그럼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쌤이 지금 너무 많은 조건을 줬어요. 그럼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할까? 이 조건들의 일부를 안 알려줄 겁니다. 그럼 조건 없이는 그냥 풀 수는 없거든요. 그 대신 결과값들을 일부 보여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추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론을 해야 될지 생명과학의 논리 추론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이 추론 논리 구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랑인데 선생님은 재수할 때 6월부터 수능까지 생명과학 1, 2를 단 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때 약간 깨달음을 하나 얻었었거든요. 생명과학의 논리 구조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히 어렵게 안 느껴졌어요.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가 보이니까 사실 연습의 문제예요, 이부터는. 그때 내가 느낀 생명과학의 논리 구조는 간단합니다. 퍼즐 맞추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 게임이구나. 선생님 정말로 예전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 기숙학원에서 할 수 있는 공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람 안 되고요. TV 없고요. 컴퓨터로는 인간 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없어요. 노래 듣는 것조차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없어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점심 저녁 시간에 짧게 주어지는 부모님과의 통화 찬스 그리고 신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가장 큰 이탈 중 하나가 뭐냐면 숨어서 잡담 나누기 혹은 공부 시간에 몰래 신문 잘 나와서 그거 읽고 읽기 그 정도. 선생님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난 생명과학 문제 풀었어요. 진짜로. 근데 풀 때 어떤 마음 풀었을 것 같아? 공부해야지 푼 게 아니라 약간 수덕후 해야지 풀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풀었어요. 재밌더라고요. 나한테 이게 퍼즐처럼 보였어요, 정말. 자, 그러면 우리가 퍼즐을 어떤 식으로 맞추냐? 논리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퍼즐을 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맞출 퍼즐의 룰을 아는 거고요. 그리고 그 퍼즐을 맞췄을 때 완성도를 봐야 돼. 그치? 근데 내가 사실 퍼즐 한 100피스 퍼즐 맞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퍼즐을 끼워 맞춰야 되는지 그 룰을 봤고요. 완성도를 봤잖아.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어디 쪽에 있는 퍼즐 모서리를 맞추는 거예요? 말을 해버렸네. 모서리 쪽. 왜 모서리부터 맞춰요? 배웠어요? 퍼즐 학교는 이런 거? 아니죠. 왜? 모서리가 정해졌어. 그렇죠. 확장 정보가 2개라서 그렇습니다. 봐봐. 예컨대 이렇게 생긴 피스가 있어요. 얘는 사면이 모두 불확정 정보예요. 그쵸? 근데 얘는 어때요? 두 면이 확정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얘부터 끼워 맞추는 거예요. 확정 정보가 많고 얘를 끼워 맞추고 전반적인 완성도를 알겠잖아요. 그럼 그 다음 찾는 건 여러분들 끼우는 거는 얘를 끼우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생긴 애를 끼우겠어요? 둘 중에서. 밑에 거. 잘못 그렸네. 얘를 끼울 겁니다. 왜요? 하나가 정해졌어. 확정 정보가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얘랑 얘 그림 보니까 연결된단 말이에요. 얘가 확정되면요. 여기 부분이 원래는 세 면이 불확정 정보였거든요. 근데 한 면이 더 확정 정보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또 퍼즐을 맞출 수가 있다고.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맞추잖아요. 그러면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불확정 정보였던 이 퍼즐이 바뀌게 됩니다.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맞출 수가 없었어요.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맞출 수가 없었는데 이제 얘가 도면 확정 정보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생명과학 원리 구조는요, 되게 전반적으로 이 문제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 중에서 확정 정보들부터 선대는 겁니다. 그럼 확정 정보를 이용을 하면 몇 가지 추가 단서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추가 단서 덕에 그 다음 다른 자료들의 확정 자료가 나와요. 점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짠 하고 완성되는 게 생명과학 원리 구조 문제입니다. 이게 이쪽 파트도 그렇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유전 파트도 그래요. 유전 파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 정보들이 많은 자료를 선생님이 중요 단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쪽 파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 앞으로 접근할 건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먼저 이 문제를 푸는 룰은 있어요. 룰. 이게 뭐냐? 바로 전체 시간을 이용해야 됩니다. 전체 시간이라는 거는 자극을 준 후 시간을 말해요. 자, 전체 시간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동 시간에다가 막전이 시간의 합이다. 모든 지점에서 이동 시간에 막전이 시간을 합한 값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선이에요? 얘가 선입니다. 여기서 이쪽 써야 돼요. 얘가 먼저 나오고 막전이 시간이 나와요. 이동을 해야지 지점에서 막전을 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결국에 논리가 얘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기입니다. 선 이동 후 막전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막전이 하나의 원리. 자, 그러면 결국에 확정 정보들이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이동 시간이라든지 막전 시간이라든지 전체 시간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앞으로 쓰게 될 중요 단서들 이야기를 좀 할게요. 중요 단서들 가장 많이 쓸 자료입니다. 선생님이 문풀용으로 쓰는 거예요. 한 점 전이에요. 자, 보세요. 저기 이거 보면 사실 우리가 0을 2ms의 막전이 값이다라고 쓸 수 있겠다. 그쵸? 근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요? 하나 더 있고 하나 더 있어. 문제에서 막전이 값이 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2ms 동안 막전이 했구나라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요. 지점이 하나 더 있고. 맞지? 대개 딱 두 가지 값들을 제외하면 하나의 막전이 값들은 두 개의 시간과 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두 지점 어디? 최대값과 최소값을 무조건 시간과 막전이가 몇 대 몇 1대1 대응 관계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한 점 전이라는 거는 막전이 그래프에서 막전이 최소 최대값들입니다. 이 막전이 값들을 보면 뭐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까? 뭐가 확정이에요? 막전이 시간이 확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막전의 시간이 확정입니다. 어떤 지점에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래요. 막전의 시간이 3ms구나. 전체 시간이 4ms래요. 이동 시간이 1ms구나 라고 확정이 된다고요. 근데 자극점이랑 해당 지점까지 3cm 떨어져 있네. 전도 속도가 3cm/ms구나.
값까지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최소 최대값은 주로 어떻게 나오냐? 최소값은 문제에서 90% 이상이 마이너스 80mV 나오고요. 최대값은 둘 중 하나입니다. 대개 최대값은요 플러스 30이거나 35이거나 둘 중 하나로 나와요. 뭐가 더 활용도가 높습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80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원래 고3들한테 엄청 나눠서 이야기를 해줘요. 나눠서. 근데 여러분들의 교육 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할 거고요. 내신 때 필요한 경우에만 합니다. 됩니까? 살짝만 스포해주면 마이너스 80은 보세요. 마이너스 70 휴지막 전이 이상 최대값 이하 지점보다 그래프상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래프상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뒤에서 말하겠지만 막전의 시간이 더 길다. 그 말은 어디에 가깝다? 자극점에 가깝다. 이런 것들을 써먹어요. 스킬처럼. 두 번째, 자극점을 잘 써야 됩니다.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에. 자, 자극점은 이동 시간이 얼마예요? 이동 시간 0입니다. 그렇죠? 이동 시간이 0ms예요. 그 말은 무슨 시간과 무슨 시간이 같다는 거예요? 막전의 시간이 전체 그렇죠. 막전의 시간이 전체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확정지어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전체 시간이 3ms래요. D2가 마이너스 80이래. 자극점 어디예요? D2죠 뭐. 그치? 요렇게 확정 지을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가 대개는 모서리 프로젝트에 해당돼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 값들을 이용하지 않고 이 개념을, 확정 개념을 이용하는 게 사실 아까 저렇게 말한 부분인데, 봐봐. 자극점에 가까울수록 무슨 시간이 길어져요? 막전의 시간 막전의 시간은 길어지고요. 이동 시간 이동 시간은 짧아집니다. 이게 뭘 뜻하냐? 그래프상 어디에 존재한다? 왼쪽 예? 오른쪽이 되겠죠. 이렇게 점 찍기 하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이건 이 개념을 푸는 거예요. 그래프상 오른쪽에 있다. 이건 확정이거든요. 이것도. 봐봐, 예컨대 자극점이 D1이에요. 자, D2도 예컨대 마이너스 60이고요. D3도 마이너스 60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60 중에 D2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60이에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60이에요? 오른쪽 왼쪽 중에서 그 오른쪽이죠. 왜요? 더 가깝고 오른쪽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 개념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들로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대책 강의 시작을 했고 내 목표도 가능하면 몇 년 내에 이동하는 거긴 하지만 다시 대책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안 좋아하냐면 마케팅적인 부분이 너무 커요. 쌤은 문제풀이 할 때 되게 일반화시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좀 큰 틀에서 공부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 문제풀이 방식이 그래요. 난 큰 논리 구조에서 이어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대체 가면 이런 거 막 이름만 들어요. 문제풀이 좋아요. 뭐 SM 솔루션, 뭐중 한점 전, 원 포인트 하면서 엄청 늘려놓고 애들한테 한다고. 사실 그게 다 뭐예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내가 정말로 웬만큼 유명한 생명과학 강사님들 인강을 다 봤어요. 왜 나 강사 준비할 때 저런 점은 좋고 저런 점은 안 좋고 이런 건 봐야 될 거 아니야. 다 봤는데 특히 여기 파트 정말로 다 자기만의 문제풀이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보면서 든 생각이 아니 도대체 왜 저 지랄을 하지?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다 이거예요. 이거를 쓸 때도 나눠놓고 합니다.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은 최상위권 고3한테는 유의미합니다. 최상위권 고3들한테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부담만 가중해요. 해야 될 게 많고 외울 게 많거든요. 그럼 문제 풀이할 때 자 여러분 이거 SM 솔루션 4의 2번으로 풀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걸 다 외워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논리로 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전체 공부하는 양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방학 때 요 정도를 잘 익혀두시고 B세트 24에서 28번까지만 수월하게 잘 푼다고 하더라도 되게 훌륭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뒤에 모의고사라든지 학교 기출 같은 것도 넣어뒀거든요. 그거는 난이도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만약 손댈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잘하는 건데 사실 약간 투머치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보통 선택으로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팁 요거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팁 뭐냐? 점선 값을 쓰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점선으로 표현해 놓은 거 있죠? 하얀색 점선들 되게 쓰라고 주는 겁니다. 자, 예컨대 어떤 값이 0mV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되게 2로 보이잖아요. 그치? 2를 먼저 쓰세요. 평가원은 여러분들 논리구조로 변별을 내는 곳이지 문제를 만드는 곳이지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려서 여러분한테 변별을 내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럼 예컨대 여기 한 1.234 되는 거 그러면 사실 이 0값은 1.234 밀리세컨드 막전형 값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안 냅니다. 보통 정수값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점선으로 나와 있는 값들은 되게 쓰라고 주는 거니까 무조건 얘라는 건 아닙니다. 얘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세요. 무슨 말인지 되죠? 이 점선 값을 이용을 합니다. 우선 이용을 해야 돼요. 요 정도까지면 주변 우리 학교들에서 이쪽 파트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웬만하면 다 풉니다. 웬만하면. 근데 모든 문제풀이는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유형이든. 근데 다만 애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왜 이동 시간이라고 해요? 전도 시간이라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우리 전달 안 배웠잖아요. 전달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다 푸는 방법이 이동 시간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1강 전체를 마무리할 겁니다. 다음 주에 전달 과정은 한 10분이면 끝나요. 한 10분이면 끝나. 그럼 2강 끝난다고요. 2강. 왜 이렇게 짧아요, 선생님? 사실 이 개념에서 전달 붙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1강의 내용이 90%예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 중간고사 파트의 킬러 파트를 모두 완성을 했어요. 개념적인 부분도 막 엄청 그렇다고 간단하진 않거든요. 근데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파트는 방학수에서 너무 과하게 깊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다시 말하지만 B세트 24에서 28을 수월하게 풀 수 있을 정도면 되게 잘 보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돼요. 숙제는 쌤도 톡방에 공지해 줄 거고요. 당연히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한 번에 잘 안 풀리거나 틀리는 경우도 생길 거거든요. 그런 경우 생기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서 질문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들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